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화이팅!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대선 후보 1위를 날려버리려는 희대의 판결을 주도한 대법원장 조희대가 법 왜곡죄 처벌 대상 1호가 됐습니다. 이병철 변호사가 조희대와 대법관 박영재를 법 왜곡죄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서면주의를 의도적으로 어겨서 법 왜곡죄를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조희대가 입건되면 일단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가 돼서 대법원장이 하급심인 1심 재판부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딱 떨어지는 법 왜곡죄 아닙니까? 대법원장 아니라 대법원장 할아버지라도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법 위에 서서 법을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한 자들, 이런 자들이 제대로 심판받는 세상, 이게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성주 참외입니다. 참외 중에서 제일 맛있다는, 아주 색깔도 예쁘고 향기도 좋고 크기도 크고 과일은 또 큰 게 더 좋지요. 3kg 한 박스에 6개에서 11개 정도 들어있는데요. 아주 보기도 좋고 특히 15브릭스 이상이라서 아주 달콤하고 맛이 있습니다. 이걸 산지 직송으로 29,900원에 무료 배송. 이 정도 품질에 이 정도 가격이면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릴 만하지요. 여기저기서 참외 많이 보셨을 텐데 참외 좋아하시는 분은 오늘 정어리몰에서 참외 구매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염색 샴푸 그동안에 이벤트 가격으로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구매하시면 이벤트 가격으로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오늘까지 이렇게 많이 좀 해놓으시면 이게 유효기한도 꽤 될걸요. 예, 충분하겠어요. 쓰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에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여러분들 검증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13일에 금요일이에요. 오늘 주식 사지 마세요. 예, 벌써 금요일인데 이번 주는 우리 한국 정치판이 항상 다이내믹하지만 좀 더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윤석열이 있을 때는 선악 구도가 분명해가지고 우리가 뭐 판단하는 게 아주 쉬웠는데 요즘에 이제 내부적으로 뭐 이러저렇게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상황이 좀 전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중심을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백운기와 딥블루 중동전을 깊이 들여다봤는데 정말 전문가더군요. 튀르키예에서 귀화한 알파고 신하씨 기자와 함께 중동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 백운기와 딥블루 시즌2 지금 2번째 했는데 할 때마다 좀 아쉬운 게 이런 거 좀 많이 와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좀 아쉬웠어요. 다행히 지난번 첫 번째 방송 끝나고 많이들 다시 시청해 주셔가지고 조회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임지봉 헌법학자님 모시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위헌 논란이 되는 것들 어떻게 되는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어제는 중동전 알파고 기자와 함께 살펴봤는데 혹시 어제 못 보신 분들 꼭 다시 보기로 보시길 바랍니다. 노트 들고 보세요. 배울 것 많습니다. 저는 김종희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압니다. 쉬운 듯 너무 어려운. 하지만 정의와 상식이 있는 정어리언님들은 본능적으로 그 중심을 아시고 적정선을 잘 지키시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신 분들이라 믿음 가고 든든합니다. 예, 김종희님. 박경수님, 백운갱커님, 동물의 왕인 사자도 몸속에 생긴 벌레로 쓰러집니다. 항상 내부 갈등으로 당이 흔들렸죠. 사람 잘 뽑아야 정치도 안전해진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부 갈등을 경계해야지요. 윤진관님이 반가운 소식 전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백운갱커님도 좋아하는 백금열 선생님이 어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받았습니다. 촛불행동 집회에서 멧돼지 건이 풍자 노래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2년 7개월 만에 무죄 받았다고
소식 전해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식 전해 주셔서 백금열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또 불러서 노래 한 곡 들어야 되겠는데요. 예. 그리고 오늘 오후 6시에 이슈 1번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이 워낙 출렁거리잖아요. V자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W자가 됐습니다.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배워야지요. 전문가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니까 꼭 주식 관심 없어도 경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고 한번 보실래요? 주가는 계속 오르지만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더 큰 상승을 위한 바닥 다지기 몇 가지 징후들이 있어요. 5천은 절대 안 깹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 커요. 이제 지금은 5천이 어쩌면 바닥일 수 있다. 우리 시장만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최근에 지수가 막 오르면서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시장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대응이 잘 안 됐던 거예요. 패닉 셀도 사실 있었다. 실제 윤석열 씨가 있었으면 5천, 6천 못 가지 않았을까요? 대가의 가치가 사실 윤석열이 계속했으면 기업이 이익이 올라도 배수가 떨어졌을 거예요. 주가는 오히려 빠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예. 박영식 앵커 어제 녹화했죠? 예, 맞습니다. 어제는 좀 빠졌을 때인가요? 네, 어제도 일부 좀 조정이 들어갔었을 예. 때고 오늘은 뭐 사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래요 말해요? 그거는 이제 방송을 또 보셔야 네, 방송을 보셔야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사실은 더 제가 중요한 말씀도 여기서 드릴 수 있지만 방송을 보시면 아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기준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오늘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떨어졌다가 지금 쫙 말아 올리고 있어요. 역시 이 회복 탄력성. 말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만만치 않구나 세다 이런 느낌. 5천이 바닥이다. 그 말이 좀 와닿네요. 예.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소개가 된 거예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종국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진 소개를 하셨고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소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넉넉할 유 고들정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부르지? 무슨 열매예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봄이 됐잖아요. 네. 문제 하나 낼게요. 네.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뭘까요? 목련 아닌가요? 생강꽃이래요. 생강이요? 생강나무 있잖아요. 난 산수유인 줄 알았더니 생강꽃이더라고. 산수유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 이런 비슷한 뭐 아닐까요? 약간 노란색, 생강색. 예. 자, 생강꽃이군요. 그리고 오늘 아주 급히 모셨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뉴스. 조희대 법왜곡죄 제1호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왜? 이병철 변호사님이 고발을 해서 고발자 이병철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 네. 용인 서부서로 배당이 됐던데 네. 조희대 집이 용인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제 본래 옛날 주소지가 그 용인으로 돼 있는데 예. 이제 제가 3월 2일 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바로 병원 있을 때 예. 휴대폰으로 그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접수를 했어요. 예. 찜해 놓으려고. 그러니까 1호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식 그 고발장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법이 공포 시행되면 종이로 정식으로 제출하겠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사전 예약 비슷한 거니까 고소 예약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반려하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또 그러면 또 말이 날까봐 우선은 제 주소지로 보내고 제가 어제 이제 경찰청 국수본과 공수처 두 군데에 예. 정식 고발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예. 오늘 이제 도착할 거고 다음 주에 아마 두 기관이 어디서 할 건지를 이제 한 군데로 모아서 이제 용인서에 있는 거는 그쪽으로 보내는 걸로 예,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고발인 주소로 배당을 하는 거예요? 원칙은 이제 일반 사건은 피고발인 주소지가 일단 원칙이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경찰에서 예.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제가 경찰 뭐 비공식적으로 예. 뭐 몇 군데에서 또 전화도 받았는데 예. 엄청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동아일보는 그 취재한 것도 기사가 났다고 하대요. 예. 굉장히 부담스럽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경찰이 앞으로 모든 수사를 다
또 주관해야 되잖아요. 수사 기소 분리. 그러면 경찰이 특히 이제 아직 중수청은 없으니까 국수본이 또 역량이 좋아요. 예. 또 내란 때도 큰 역할을 예. 했고. 그러면 이럴 때 그런 거물 대법원장을 수사하고 하는 또 역량을 보여야 또 국민 신뢰도 더 커질 거고. 대법원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예.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에 사법농단으로 그때는 구속까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경찰이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다만 공수처도 어떤 관할권이 지금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양기관에 다 보냈습니다. 네, 조희대는 지금 대법원장 공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고발 1호가 됐는데 네. 이번에 박영재 대법관도 같이 고발했죠? 그렇죠. 이제 1호는 조희대 대법원장, 2호는 박영재 그 작년 그 사건의 주심 대법관. 예. 사실 3호, 4호도 있습니다. 지기현이가 3호인가요? 지기현 작년 그 윤석열 석방시킨 예. 그 사건이 3호고 어. 또 즉시항고를 안 한 심우정 검찰총장. 예. 검찰총장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들 왜 안 하셨나 그게 내가 4호입니다. 궁금했어. 예, 한꺼번에 또 다 하는 것보다는 네, 한 놈 한 놈. 예. 그리고 저 지난번 그 김건희 무죄 때린 우인성 판사가 예. 5호. 법 왜곡죄 법을 만들기 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다들 그 궁금해서 사실 경찰에서도 한 3분이 전화가 왔어요. 예. 제 그거를 보고 좀 더 듣고 싶어서 이제 제가 고발한 거는 제 나름의 주장이 아니고 대법원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거예요. 종전에 있는 대법원 판례로만 제가 법리를 구성해서 고발했기 때문에 전부 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소급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상식적인 질문들이 다 있을 수 있죠. 뭐 작년 5월 달에 그 파기환송이 있었으니까 이제 작년에 즉시 끝난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면은 위헌입니다. 예. 그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계속범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범죄,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이 범죄를 현재 법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급이 아니죠. 현재에 계속되고 있는 범죄, 이걸 계속범이라고 해요. 예, 그 이제 형법 교과서에 다 나오는 통설 판례인데,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이런 직무유기적인 거. 그 대법원 판례는 경찰 공무원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눈 감고 봐줘버렸어요. 수사를 아니한 부작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적발돼 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기한은 과거 그때부터 지금까지 법적으로 해야만 되는 의무가 있는데 안 한 부작위 상태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 현재의 그 계속되는 범죄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때는 직무유기인데 지금은 법왜곡죄. 법왜곡죄에 보면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 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법왜곡죄 구성요건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고발했고 그것은 과거에 대한 소급이 아니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다. 경찰한테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 3분이 전화가 왔어요. 네. 와, 변호사님 너무 공부를 많이 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수사 전문가니까 이제 딱 들으면서 바로 아시더라. 계속범이 이런 데 쓰이는 거고. 그게 우리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이런 거 할 때 포괄일죄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우인성 판사가 끊어가지고 옛날 거는 공소시효 지나버렸어. 근데 그게 아니라 포괄일죄 하나로 묶으면은 다 처벌이 된다. 예, 그거 비슷하게. 예. 작년 4월 달부터 종이 기록으로 7만 쪽을 출력해서 다 검토하고 판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 상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계속범 그거는 하나로 묶어서 처벌한다 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쉽죠? 고발을 했으니까 네. 이제 조사를 할 거고 조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면 기소를 할 거고 네. 그러면 재판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때까지 이해가 탄핵이 안 된다거나 또는 뭐 버티고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재판정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첼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형량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작년에 그 희대의 난 유죄 파기환송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 다 무죄라고 했어요. 제 혼자 유죄 파기환송이다. 그런데 그 직후에 바로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 언론에도 났고, 공수처가 그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지금 수사 중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수처에도 보냈어요. 이거 관련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 그런데 공수처가 워낙 지금 존재감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경찰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수사를 열심히 해서 또 공소청으로 넘기고 공소청이 또 제대로 기소를 해가지고 예. 하면 직무유기는 징역 1년 이하입니다. 예. 굉장히 약하죠. 예. 그런데 법외국제에 있는 직무유기적 법외국, 이것은 징역 10년 이하예요. 예. 어마어마한 중범죄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판결을 해서 뭐 한다면, 그리고 이게 한 2, 3년 걸리거든요. 대법원 또 확정 판결까지 나려면.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대법관 정원, 되는 그 정원된 대법관들이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대법원 갈 때까지 네. 조희대가 대법원장을 유지하고 있으면 내년 7월 달에 퇴임이죠. 그러면은 어렵겠구나. 어차피 민간인 논리적으로는 자신이 재판관이 될 수도 있나요? 그거는 시간적으로는 안 될 거예요. 예. 네, 그 전에 내년 7월 달 대법원장 퇴임하기 전에 대법원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으로 기소될 수는 있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니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네. 만약에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네. 대법원에까지 올라왔다 상고가 됐다. 네. 그러면 지가 지 재판할 수 있어요? 그거 회피해야죠, 당연히. 회피를 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회피해야죠. 재척 사유죠. 재척 사유가 되는 거죠? 네. 이번에 조희대를 1번으로 이렇게 고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왜 하셨는지는 알겠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법 왜곡죄에 걸린다고 보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인데, 작년 그 유죄 파기환송을 함에 있어서 9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유죄 파기환송을 생중계를 해서 했는데, 거기서 드러난 것이 7만 쪽에 달하는 종이 기록을, 재판 기록을 출력하지 않았다 하는 예. 건 거의 입증이 됐습니다. 예. 천대엽 전 법원 행정처장도 국회에 와서 사실상 인정했고요. 근데 전자적으로 조금 됐다 이런 발언도 했지만, 첫째, 전자적으로 검토하는 게 유효하냐? 그것은 천대엽 그 법원 행정처장도 종이로 해야만 된다. 예. 그것이 유효한 건 작년 10월 10일 날 이제 형사 소송에 있어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시행이 됐어요. 작년 10월 10일. 그런데 그 전이니까 종이로 무조건 해야 되고, 종이 기록으로 형사소송법상 7만 쪽을 출력해서 검토하고 판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했다, 이거 안 했다. 그 부분을 포착해서 이 부작위가 현재도 진행되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계속범이다. 요 부분이 법외국죄의 구성 요건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종이 기록 7만 쪽을 출력해서 이 판결하지 아니한 그 죄를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면으로 분명히 기록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으니, 안 하고 판결을 했으니 무효다. 법을 왜곡한 거다. 네. 그런 그것도 얘기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로 다 고발한 거예요. 예. 2016년도 대법원 판례를 제가 이제 찾아서 그 내용이 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거든요. 형법 형사소송법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거는 검사의 공소장이 무효라는 거예요. 예, 종이로 안 하면.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 그 피고인을 징역 넣고 하는 너무나 중대한 거니까 반드시 종이로만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 서면주의가 엄격하다. 엄격한 요식행위다. 종이로만 해야. 요식행위라는 것은 그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 유언장이 형식을 안 갖추면 무효예요. 서면주의 원칙이 이제 그 말씀을. 예, 그 서면주의 원칙을 위반했다. 그래서 그 2016년도 대법원 사건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범죄 사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한 2, 3페이지 요약한 종이 공소장을 내고 나머지 수백 페이지는 엑셀 파일로 냈어요. 우리가
그거는 유효한 거 아니냐. 1심, 2심은 유효하다고 봤는데 대법원 가서 안 된다. 종이주의의 위반이다. 종이주의, 서면주의. 그래서 검사의 공소장이 무효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예. 중대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판결의 취지를 연장하면 이 종이주의를 위반한 7만 쪽, 예, 서면주의를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데 위반한 조이대의 난, 예,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무효다 이거예요.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LYONGDUC 어떻게 읽나요? 뭐 룡덕 아무튼 이분 질문 이제 김경호 변호사 말로는 법 왜곡죄 시행 시점과 작년 5월 파기환송 시점 때문에 법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 건으로 탄핵이 더 빠른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예, 뭐 탄핵은 뭐 정치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국회에서 하실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아마 김경호 변호사가 얘기를 한 모양인데요. 그게 이제 제가 설명하는 이제 계속범. 상식적으로 예. 과거에 종결된 범죄, 그걸 적시범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적시범입니다. 뭐 절도 이런 거 절도 행위가 끝나면은 즉시 종결되죠. 그걸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종결된 걸 소급한다. 이건 안 되죠. 예. 네, 그것은 헌법 위반 13조 위반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작위범은 대법원 판례가 부작위범인 경우는 그 위법 상태가 부작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 계속범인 경우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범죄를 현재 법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사례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중에 이런 직무유기적인 거, 부작위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법 판례 이론이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좀 생소하죠. 경험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서도 한 3분이 전화 와서 이 설명을 하니까 아, 변호사님 공부 많이 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피고발인 이제 제부터 고발인부터 고발인 조사하고 조사. 그다음에 피고발인 조사하고 네, 그렇게 네. 되겠죠. 네. 아이고 꽃이다. 네. 그렇게 됐을 때 혹시 출석도 안 하고 조사를 피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양성태 전 대법원장 수사했을 때도 뭐 안 가고 막 그렇게 많이 했지만 결국은 뭐 모든 문제는 여론의 관심이 많을수록 안 올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뭐 특수계급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판검사들은 판검사를 하루만 해도 본인이 특수계급인 줄 알아요. 본인들끼리 처벌을 안 해왔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언론이 문제를 삼는 사건은 어쩔 수 없이 기소하고 처벌하는 척 했지만 그것도 적당히 후려쳐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정의리 TV나 이 언론이 더 집중적으로 또 잊어버리면 안 되고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할수록 뭐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고발을 하고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우리 패널들께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아, 근데 워낙에 뭐 설명이 명쾌하셔가지고 네. 사실 또 이병철 TV 구독자이기 때문에 예, 이 법 왜곡죄에 대한 중요성을 워낙에 또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말끔하게 또 제 의문이 해소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동료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김경호 변호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 거고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대로 계속범이기 때문에 이건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예를 들면 이 사법 카르텔들이 짜고 퉁치면 의도와 무관하게 그것이 배척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건 좀 우려되는 예, 측면이 청 있습니다. 박사님 그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그 전 양성태 대법원장 그 사건도 지금 그게 언제 때입니까? 지금 6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 초에 이렇게 다 언론에 났지만 1심에서 기소된 혐의가 거의 40개 정도 됩니다. 전부 다 무죄 때려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 공범들, 그러니까 고위 법관들이죠. 그 전부 다 무죄 때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항소심 올라와가지고
항소심에서는 또 언론이 집중적으로 또 다 무죄다 이게 말이 되냐 하니까 항소심에서는 상당 부분 또 유죄 판결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조희대 그 피고발인 그리고 박영재 피고발인은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본권이 있습니다. 뭐 법리적으로 이렇다. 그것은 또 뭐 이게 다툴 문제고 그렇지만 뭐 처벌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공수처든 아니면 검찰이든 그냥 기소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소를 안 해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급이 안 된다 그러면서. 예, 예. 그래서 1차 수사기관이 네네. 경찰청이 부담스러워. 우리 이거 불송치. 이걸 통제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보안수사가 필요한 거는 분명해요. 그게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해야 되느냐. 예. 이 문제도 아무도 말씀 안 하시던데 전부 다 공소청 검사가 한테 그 보안 수사 내지는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만 말씀하시는데 보안 수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기능은. 근데 그거를 공소청에만 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러니 그러니까 지금 중수청이 수사하면 국가수사본부라는 너무 훌륭한 수사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안수사 요구든 보안수사권이든 하면 된다. 검사한테는 절대로 주면 안 되고 이 기관을 이제 같은 행자부 장관 밑에 두면은 너무 커지니까 이 기능은 뭐 국무총리실에다가 떼서 이렇게 세 기관이 견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제 의견인데 보안 수사를 하자. 그런데 보안 반드시 있어야 수사도 됩니다. 국수본에서 하면 된다. 그렇죠. 예, 검사가 하면 안 돼, 절대로. 예.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현직 검사들이나 또는 기자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얘기를 하면 오, 그게 정답이네요. 그래요. 예, 제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안 수사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실무하면 경찰의 수사 결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뭐 검사의 수사 결과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공소 취소가 아주 뜨거운 화두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조작 기소 이런 것도 법 왜곡죄 대상이 아닙니까? 당연히 되죠. 그렇죠? 예, 조작이라면. 법 왜곡죄는 그 구성 요건이 크게 두 가지예요. 죄가 안 되는 사람인데 죄가 되는 걸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 적용을 조작하는 거. 예. 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죠. 죄가 되는데 안 되는 걸로 조작하는 거. 어허. 법 적용이나 증거를. 그게 곽상도 김건희 케이스. 무죄 도이치 예. 모터스 이런 거잖아요. 예. 그 크게 두 가지예요. 둘 다 통제를 해야 되는 장치가 필요하죠. 예. 그러나 검사가 있는 공소청에 줄 필요는 없고 그건 해서는 안 된다. 제3의 국가수사본부가 너무 훌륭한 게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혹시 김유정 의원님 뭐 물어보실 거? 아니요, 저도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부분이 제일 궁금했던 대목인데 계속범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저는 말씀해 주셔서 좀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많이 질문하는 게 예. 조금 전에도 기자분들이 취재해가지고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변호사님 계속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받고 이해가 된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대법원의 그 파기환송으로 그 사건은 대법원에서는 종결이 되었고 고등법원으로 지금 내려와 있지 않느냐. 그 질문. 네. 그러면은 어쨌든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대법원이. 좋은 질문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 엄격한 서면주의를 위반한 것은 검사의 공소장도 무효다. 그러면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 판결문도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의 법리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역시 대법원 판례입니다. 무효면 이어지는 후속 행위도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내려와 있는 것도 법률적으로 무효예요. 무효에 따라서 원상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재판은 현재 고등법원 항소심은 무효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대법원에 있는 거네.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범으로 그 위법 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해야 돼요. 예. 그 대법관들이. 지금 당장 대법관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현재 계속되고 있어서. 무효니까 파기환송 자체가 무효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는 고등법원에 내려와 있지만 엄격하게 법리적으로는 없는 거네. 거기에 없는 겁니다. 예, 네, 대법원에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관 10명이 자기들이 안 읽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사람들이 다시 그걸 재판을 하면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대법원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거예요. 이병철을 빌려서. 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법기술적인 거죠. 법리적인 건데, 더 중요한 건 작년 5월 1일 날이죠. 그 생중계로 한 게 한 달 후에 5,200만 재판관이 재판을 하도록 대통령 선거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1위 그 후보를 이 판결로 그냥 후보 자격을 날려버린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팩트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범죄는 사실 법애국죄다, 뭐 직무유기죄다 이거 떠나서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를 짓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벌을 할 수가 없다. 뭐 속업이니까 안 된다. 뭐 해서 안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리라는 거는 그 정당성이 있으면 법리는 다 있습니다. 예. 예. 이은주님, 조이대에게 이병철 변호사님은 저승사자 얼마나 후덜덜할까요? 애공꽃이다. 예. 조금 전에 어느 약간 우리가 극우 언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 뭐 방송사 기자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변호사님이 사법 파괴의 수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든가 그쪽 극우 언론사 쪽에서. 예, 그래서 내가 영광이라 그래요. 아니 사법 파괴를 지키는 수호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실제로는 예. 그렇죠. 지들이 깨놓고 왜 남한테 탓을 하고 하여튼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적절하게 오늘부터 시행 첫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딱 여기에 맞춰가지고 1호로 그것도 조이대 예. 아주 박수. 그래서 제가 찜 해놓은 게 효과가 있었네요. 잘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또 준비를 하셨으니까. 시행일은 어제부터였습니다. 어제부터. 어제부터. 네. 고발을 어제 하신 거니까. 네, 어제 시행 첫날입니다. 예. 네. 첫날이. 네. 네, 네. 아주 날카로우셔. 빈정상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 삐쳤어. 아, 근데 이병철 변호사님 그 갑자기 연락드렸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보내드리려니까 영 아쉽네. 하나만 그럼 오신 아니, 뭐 김에 계속 물어봅시다. 하시죠. 뭐. 네. 아니 뭐 또 이제 옆에서 모신 분이 거들겠습니다. 계시니까 네. 뭘 여쭤보고 싶냐. 네, 네. 중동전 아, 네. 트럼프가 지금 끝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종전선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돼요? 전쟁은 상호간에 하는 거잖아요. 예. 혼자서 끝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 맘대로 시작했는데 뭐. 폭격도 본인이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예. 끝나는 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끝나요? 상대방이 끝이 아니야 하면 아닌 거지. 그러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그렇지만 뭐 그 이란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가기는 어렵다고 뭐 보고 어떤 지금 물밑 협상을 하겠죠. 현재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예. 재발 방지, 배상해라 뭐 뭐. 손도 대지 예. 마라 앞으로는 배상하라 하는데 이제 뭐 한 달 이내로 적절한 타결이 될 것이다. 거기에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란 뒤에는 중국이 있으니까요. 한 달?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과 중국이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정리 작업을 하겠죠. 근데 아직은 정리 작업이 안 된 것 같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볼 때 설거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본질이 보면 갑자기 미국이라는 거대 제국이 사실상 게임도 안 되는 이란을 그 수뇌부를 완전히 다 몰살시키는 전쟁을 일으키는 정당성이 별로 없잖아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냐? 뭐 이스라엘 게임에 빠졌다 등등. 예, 저는 본질적으로 이란 뒤에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용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게 트럼프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중 간의 이 문제가 결판이 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병철 변호사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거 많았는데 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 자리에 원래 모시기로 했던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모실 텐데요. 권지웅 비대위원 오시기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법 왜곡죄가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아까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김유정 의원님 지금 이렇게 고발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사람들이
쭉 보이네요. 예. 다 있잖아요. 예. 길게 줄을 세우면 될 것 예, 같고요. 줄을 서시어 해도 되겠는데요. 예. 특히 이제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이병철 변호사 1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저희 현장 대법원 감사도 나갔었고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가지고 그때 천대엽 행정처장이랑 뭐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7만 페이지를 어떻게 이틀에 다 봐? 그때 다 봤다 이랬죠. 그러고 나서 진짜 다 봤어? 이러니까 나중에 답은 전자문서로 봤다 이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자문서는 작년 2025년 10월 10일 때부터 유효한 거니까 그 전인데 이건 어떻게 전자문서로 봐? 그건 불법이야. 그렇게 봤다면 언제 전자문서로 보냈는지 그걸 대봐. 그랬더니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 허점이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이거는 쭉 부작위에 의한 계속범이다. 이거는 상당히 수긍이 가는 대목인데 저는 김종욱 원장 염려하시는 그 대목이 사실상 좀 걸리기는 하죠. 그렇죠. 실제로 올라가서 이 대법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 거고 본인들이 다 봤다고 주장하는 그 사실상 패거리들의 뭐 집단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2, 3년 걸리는 재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조금 치밀하게 잘 해서 단죄할 수 있을 것인가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악질적인 법관들이나 법을 다루는 기술자들에 대한 이 단죄를 하기 위해서 법 왜곡죄가 탄생한 그 배경과 취지를 우리가 공감하고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나중에 실제 정권이 바뀌었거나 우리가 다시 만약에 윤석열 같은 자의 시대를 산다라고 했을 때 양심적인 법관들에 대한 이 법률 해석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막으려고 드는 고소고발건들이 난무할 수도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걸 제도적으로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진관 판사님 같은 훌륭한 판사들이 더 많이 양심적인 판결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만들 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전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국민들이 당했던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로 당했던 일들을 쭉 저희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주기현이 형사소송법 지 마음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내란 우두머리를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 벌어졌고 검찰총장이 여기 딱 예를 들어서 서로 박수 치면서 즉시항고 안 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제가 볼 때는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된 거죠. 그러면 고리는 그런 거거든요.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을 사유화시켜서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들이 빈번히 벌어져 왔었는데 곧다우 행위를 하게 되면 법 왜곡죄가 너희들한테 단죄를 할 거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두 경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법 왜곡죄가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판사의 최종적인 결정이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최종적 판단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준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한 거다 생각이 들고 이건 다른 나라 다 있어요. 진짜 없다고 얘기하는데 유럽에는 법 왜곡죄가 있기도 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사법방해죄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검사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을 막으려고 하는 법들을 만드는 건 국민들이 자기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제가 볼 때는 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무이기도 하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법부에 대해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억울한 서민들의 마지막 버팀목이다 이런 말을 해왔는데 그 버팀목이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서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몽둥이로 다가왔을 때 그 사법부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법 왜곡죄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법이든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나 저는 정착될 것이고 이 부분이 분명히 사법부 불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신당 박영식 평론가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저 정도의 실력 있는 논평가가 젊은 세대에 준비되어 있다는 게 우리 정치의 자산입니다. 친구요? 아니, 저희 가족이신, 고씨가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근데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저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았어요. 자, 실력 있는 논평가 한 분 더 모셨습니다.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님 어서 오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어리 TV는 처음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네. 어때요?
일단 처음 와봤는데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좀 적응해 가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낯설지가 않아요. 하도 TV에서 많이 뵈가지고. 네네. 종종 TV에 조금 나가긴 근데 이미지가 김경수 전 지사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진짜 제가요? 네, 이미지가. 착하게 생긴. 제가 능력 있게 생긴. 또 부산 사람이라 약간 말투나 이런 게 또 좀 그렇겠네. 그런 것도 비슷하니까 있겠네요. 목소리 톤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지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경수 지사님 팬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부산 자주 가세요? 부산은 그래도 이제 어머니 계시니까 내려가고. 아니 왜 여쭤보냐면 부산 경남 이번 지방선거 분위기가 네. 좀 어떤가 해가지고. 근데 저는 부산은 좀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한 3주 전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확실히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있었고 그 이제 내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절연을 못한다는 이미지를 여전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결의문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중도층이 보기에는 선을 못 끊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 이 상태로라고 하면 사실 국민의힘에 손을 들어주시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남은 어때요? 근데 경남은 또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하동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재윤경 전 의원님이 하동 군수로 출마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출판 기념회에 다녀왔는데 그래도 하동은 또 전라도랑 바로 붙어 있는 곳이고 하고 거기 이제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정말로 민주당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워낙 또 재윤경 의원이 또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 그런데 또 전반적으로는 약간 지금 경남지사가 박안수 지사거든요. 근데 여기가 행정가로서는 좀 그냥 깔끔하게 잘 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바람이 이게 이제 경남이 발전하려고 하면 사실 국가의 자원을 경남으로 끌어올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냥 행정가였던 창원시장 출신이고 경남도지사 했던 박안수보다는 5극 3특의 설계자인 김경수가 하는 게 또 도 차원에서도 나쁘지 않겠다. 아마 박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동 군수 3파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소속이 하나 나왔겠죠. 무소속이에요? 근데 아직 3파전이라고 확정은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그러니까 높다고 무소속에 하더라고요. 누가 지금 유력하게 나오는지. 거론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금 현 군수랑 또 도전자가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 거기서 둘이가 그럼 갈라져서 땡큐지. 그러니까 그래서요. 네. 3파전을 우리 지원합니다. 지지합니다. 예, 여성 군수 나오면 좋죠. 네. 좋죠. 우리 부산이대희님이 부산 어디고? 저는 영도에 태어났다가 영도. 지금은 이제 동래구에 사직동에 있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는 회사원이셨다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취조를 하시네요. 아니 꼭 그렇죠. 부산은 물어봐. 그거 아버지 뭐 많이 하시노? 하죠. 너네 아버지 뭐 하시노? 부산 어디고? 뭐라고? 맞아요. 그 법 왜곡죄 1호로 조희대가 고발이 됐는데 정말 조희대는 그랬으면 안 되죠. 그리고 너 그러면 안 됐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어떨 뻔했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어제 MBS 나온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6% 나왔어요. 바로 앞번 2주 전에 2주 전에 조사한 것보다 1%포인트 올랐고 그게 지금 이건 지금 갤럽이구나. 갤럽, 예. 내가 왜 갤럽을 보고 있네. 오케이, 그럼 갤럽 먼저. 비슷합니다. 둘 다. 예, 비슷해요. 예. 맞아요. 갤럽이 1%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이 47, 국힘이 20. 이제 MBS가 어제 나온 것은 국힘이 여전히 17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저기 대통령은 67 나왔고요. 예. 부정평가 24 이렇게 나왔어요. 67이 최고치죠. 그렇습니다. 예. 먼저 그 갤럽부터 한번 좀 띄워봐 주실래요? 갤럽 여론조사. 예. MBS MBS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MBS 보니까 이게 좀 그 표를 이렇게 쭉 보면 67은 지난주하고 같은데 부정평가가 1%포인트 내려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67이 현재 여기 보이는 것 중에는 최고인데 지금 이게 통틀어서 최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재명 MBS 대통령. 갤럽 양대 조사 다 대통령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예. 그리고 정당도 이렇게 한번 보여주실래요? 민주당이 2%포인트 빠졌지만 국힘당이 17. 왜 17에서 더 안 내려간 거예요? 기분 나쁘게.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저기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의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예. 괜찮은데라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뭐야 그구들 이렇게 빠지는 사람도 있어서 그 변동폭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볼 때 17% 정도면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 아마 3.2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볼 때는 10% 중반 이하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저런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이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면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느끼는 것 같아요. 니들 계속 싸울래? 내 카메라 안 둘 거야. 계속 싸우면 이런 흐름이 강해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역전됐죠. 정당 지지율. MBS 같은 경우가. MBS에서 29대 25일 겁니다, 아마. 25. 29대 25. 예, 네. 대구가. 29대 민주당 29, 국힘 25. 예, 역전이 됐죠. 대구 경북에. 그렇죠. 네. 2주 전에는 28대 28이어서 화들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어제 조사 나온 거는 29대 25.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저희로서는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여론조사에 여론이 이제 그대로 표로 반영이 될까는 별개의 문제지만 저 정도면은 TK에서도 이번에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또 다른 질문.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힘을 실어줄 것이냐, 아니면 야당의 힘을 실어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TK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야당을 힘을 실어줘서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는 게 높긴 합니다만 지금 이런 추세를 본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계속해서 윤어게인을 계속 이렇게 얼싸안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대구도 그냥 보수적이라고는 하지만 보수의 심장이고 자존심이 있는 곳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게 뭐 좀 보수 정당 다 와야 이제 거기를 지지하는 거지. 이게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을 보수의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구에 다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더 지켜보면 어쩌면 여기서도 정말로 이제 여당 야당 견제 관련해서도 박빙의 선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럽 정당 지지도도 나왔지요. 갤럽은 민주당이 47, 이제 국짐이 20인데 이제 갤럽 수치하고 MBS 수치는 다르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여론조사는 추세를 봐야 되는데 20이 최저예요. 그렇죠? 이제 지금 갤럽이나 MBS는 어떤 여론조사든지 국힘은 이제 사상 최저로 계속 가고 있는데 뭐 안 가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오늘 아침에 이정현 공관위원장 그만뒀죠. 사퇴. 그렇습니다. 사퇴했어요. 뭐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번에 오세훈 신청 안 하니까 후보를 안 내는 한이 있더라도 뭐 공천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그러세요. 나 안 할게요 하고 어제도 안 하고 다시 하세요 해도 안 하고 결국은 뭐 그러면 지금 김유정 의원님 오세훈 입 뭐예요? 그거 장동혁 너 물러나 그러면은 내가 뭐 등록해 주든지 말든지 이런 걸까요? 그것까지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결의문은 저희가 보기에는 휴지 조각이었는데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얘기한 것부터 저는 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최소한의 발판입니까? 이런 거를 쇄신안이라고 가져와라고 던져버렸어야 되는데 마치 굉장히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3월 9일 날 보였죠. 그러고 나서 등록을 12일 어제 6시까지 마감했는데 또 안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은 길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내용은 등록을 하긴 할 건데 오늘은 안 해. 그리고 조금 더 뭘 내놔봐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건 두 가지예요. 혁신 선대위를 구성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최소한의 인적 쇄신은 좀 만들어 달라. 이를테면은 윤리위원장 제거하고 그다음에 뭐 주변에 있는 그 인사들 있잖아요. 박민영 대변인이랄지 문제적 인사들에 대해서 조금 인사 조치를 해라라는 것과 혁신선대위 그 두 가지였는데 둘 다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뭐 마지막 한 번 더 연장해 준 거였는데 또 연장을 하는 듯한 이거는 안 되겠다라니까 사퇴를 한 거고 장동혁 대표는 그거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오세훈?
근데 오늘 장동혁 대표 아침에 뉘앙스로는 이 공천 기간 한 번 더 기회 안 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세훈은 이제 완전히 뭐 되는 거 아닙니까? 오리알 신세 되는 건데 그 다음 스텝이 뭔지 궁금하고 어제 그 조강한 최고위원 민주당에 있다가 글로 간 남양주 시장 했던 족발 그 좋아하시는 분. 네, 우리 오세훈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있다, 다른 카드가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는. 그래서 뭔가 제재가 있는 건지 그 집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당 내에 있는 윤어게인 세력들과의 헤어질 결심을 전제를 하고 이제 이런 딜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후보군 자체가 너무나 약체들이 많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이미 등록하신 분들께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죄송할 건 없어요. 뭐 인지도도 사실 인지도도 사실 똥망이고 오세훈이 그래도 만년 시장으로서 인지도도 있고 뭐 어떤 중량감이 있는 후보라는 걸 본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버텨보면 저쪽에선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제가 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또 당 지도부를 떠받치고 있는 윤어게인 지지층들은 사실 한다면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천이 공정이 생명이다.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다라는 워딩까지 장동혁 대표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추가적인 후보를 물색한 사람이 이미 있을 거고 오세훈을 버린다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대로는 갈 수 없다라고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국힘당 이래가지고 정말 선거는 치르겠어요? 그 유튜브 채널에 여의도 옆 물레동이라고 예. 거기 썸네일 하나 보여드릴까요? 겁나게 재밌어. 참. 신최 명각은 뭐예요? 저기가 이제 출연자들? 저기 최형진, 명민준, 곽수산 이렇게 세 분이 젊은 평론가들이 하는 건데 금요일 요 해당 시간에는 신인규 변호사가 고정 멤버라 신최명각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네. 거기 신인규 변호사가 나가는구나. 네네. 너무 오래 보여주지 마세요. 그쪽 많이 가니까. 아니 어제 낮에도 오세훈 시장하고 당 지도부 뭐 대표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부에 설득을 한 겁니다. 일단 등록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할게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냐. 일단 너네가 먼저 새 신안을 더 내놓고 내가 생각해 볼게. 또 이렇게 밀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제 등록은 안 했고 새 신안을 더 내놔라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사실 쫄려가지고 뭔가 기간을 이제 3차 공모 들어가고 뭔가 안을 더 하나 내놓을 줄 알았는데 고작 내놓은 거는 윤리 징계 더 이상 진행은 안 시킨다. 지방선거 끝나고 진행시킬 거야 라는 거였잖아요. 그것도 고성국 살리기였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버티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도 이제는 그래? 그렇다면 더 이상 등록하지 마. 그냥 이대로 갈게. 이건 것 같아. 근데 어찌됐든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장동혁이가 사실상 이선 후퇴 한 셈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실질적으로 이선 후퇴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도.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는 뭐냐면 둘 다 죽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동혁이 받을 수도 없고 오세훈이 받을 수 없는 이런 쌍방간에 받을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아니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난번에 결의문 채택 장동혁이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자기가 발표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수가 다 얘기하잖아요. 네.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우린 저륜하지 말자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다음에 윤어게인들이 하도 욕을 해대니까 윤어게인은 상식적이야. 윤어게인 다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식의 예를 들면 립서비스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디 서 있는지 알아요. 장동혁과 김민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 알고 이 위에서 본인이 옆으로 살짝 내딛는 순간 칼날에 날아간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도 이걸 아는 거죠. 네 진짜 입장은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 칼날에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오세훈이 오늘까지 버티면 저는 오세훈도 자기 칼날에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했으니까. 저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얘기하는 허물어진 시스템에 어떤 걸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대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근데도 더 만약에 버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는 바로 배신자 프레임 들어올 겁니다. 너 뭐 하자는 거야? 뭐든지 앵간해야죠. 저게 이제 과거에 어떤 인물이 전했다
오세훈 시장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떠올랐냐면 그 바람이 잘 부는 그 분당 지역에 계시는 안철수 씨가 안철수 의원이 예전에도 항상 이렇게 뭔가 첨예한 갈등이 생기거나 자신을 후보로 옹립시켜주지 않으면 판을 깨고 혁신을 강조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혁신 선대위 꾸려야 된다. 선대위원장 바꿔야 된다라는 요구가 오세훈 시장의 요구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차피 안 될 판이면 난 다음을 보겠다라는 방식으로 딜을 받아주지 못하는 조건을 걸고 딜을 치는 방식이 안철수 의원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세훈 시장은 이제 당권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내가 서울시장 한번 못하는 판에서는 선명성 있는 인사처럼 비춰지는 방식을 택하고 그 이후에 내가 당을 먹어보겠다. 결국 밖에서 경쟁할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있고 보수의 구심점을 하고 싶어하는 뭐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도 있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내가 선두주자가 되겠다라는 지금 마일리지를 지금부터 쌓아나가는 전 방식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오세훈이 이렇게 막 버티고 이렇게 공천 접수 안 하고 이러는 와중에 최대 피해자는 한동훈이겠는데요. 갑자기 안 그렇죠. 보여버리잖아요. 마이크가 원래 이제 대구 갔을 때나 부산 갔을 때만 해도 그래도 뭔가 보수를 재건하는 힘이 아직 살아있나 이런 게 관심이 갔는데 지금 오세훈이 다 잡아먹고 있는 상태고, 저는 사실은 뭐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국민의힘 골든타임은 윤석열 1심이 판결 났었던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내심 장동혁 대표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무릎 꿇고 사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선거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한다. 근데 그때 완전히 반대로 이거 무죄 추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옹호를 해버렸어요. 이제 거기서 아주 큰 실수를 제가 볼 때 선거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됐고, 제가 볼 때 오세훈 시정, 저는 오세훈 시정을 되게 비판적으로 보지만 지금 오세훈 시장의 행동은 되게 상식적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나가서는, 그러니까 아까 조사에서도 보시면 갤럽이나 이런 데 조사 보면 중도층에서는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니까 절연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랑 절연하지 않고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서울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장동혁 간판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 그게 안 되면 선거를 나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럼 이번 판은 됐고 다음 판으로 가는 수순으로 되는데, 근데 좀 걱정스러운 건 이게 이제 저희는 선거적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게 어쨌건 대한민국 양날개로 날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제 그런 걱정은 제가 선거 끝나고 하기로 했어요. 양날개 걱정은 지금은 안 하기로 했고. 근데 얘기 나온 김에 김유정 의원님, 윤어게인 절연 안 하면은 뭐 선거 하나 마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마당인데 윤석열이가 자기 변호사 윤곽근한테 충북지사 나가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공천을 막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는가요? 컷오프 시켜야죠. 컷오프 시켜야만 국민의힘이 결의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텐데 이도저도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적쇄신은 단호히 거부하고 본인이 무죄 추정 뭐 이런 얘기했던 거에서도 반성문도 안 썼죠. 국민의힘에서 결의문 3개 그거 내용 뭐 합니까? 차표도 아니고 결의문 한 장 들고 선거 치러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4번째 하고 5번째 한들 우리 서울시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하등 아무 의미가 없는 탁상 행정의 전문가이고 혈세 낭비의 최고봉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국민의힘 쪽에서만 생각해 보면 그 정치를 해오면서 어떤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체제에서 변화가 없지만 제가 죽을 길인 걸 알면서도 이 서울시장에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다음번 지방선거 이후에 무너질 장동혁 체제를 대신할 당권주자로서의 자기 어떤 명분이 서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하고 발 빼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장동혁 안 변할 거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난 어차피 질 거니까, 이런 모습 보이면서 이렇게 발 빼는 거요. 장동혁 변하지 않을 거는 누구보다 오세훈 시장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당권이고 뭐고 후위를 도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자기가 희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제 등록을 했어야 돼요. 이렇게 간절히 호소했는데도
안 변했네. 그렇지만 제가 죽을 길인지 알면서도 가겠습니다. 독배를 마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 나중에 본인이 후위를 도모했을 텐데 그냥 쫄보예요. 제가 보기엔. 오미가미님, 김유정 의원님 이뻐요. 말도 이뻐, 다 이뻐. 원래 제가 새로운 거 아니면 잘 안 읽어드리는데 오미가미님 이 아이디를 첨부해서 제가 읽어드렸어요. 내용은 새롭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절대 오세훈 시장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잠이 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죽는 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형고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이 너무 일을 잘해. 그리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가 변동폭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국민의힘이 기대는 이유는 뭐였냐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언제나 서울이 변동할 때였어요. 근데 지금 서울이 어느 순간부터 변동이 안 되는 거 하나. 왜 변동이 안 되느냐? 65세 이상 같은 경우가 탄탄하게 이쪽으로 넘어오는 상황이고 20대 남성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되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서서히 넘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지금 다수 유권자 연대가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오세훈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고 치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문제, 지가 서울 부동산 문제 다 가격 올려놓은 문제가 있죠. 한강버스 문제가 있죠. 종묘 문제가 있죠. 나와서 본인이 제가 볼 때 다 옷 다 벗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와도 문제, 안 나와도 문제.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지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 안 나와서 버티면 당권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오세훈 같은 경우 판단을 못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내가 그만둬야 되는 거야, 들어가야 하는 거야, 뭐 이런 고민이 있어서 저는 저렇게 자빠지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단을 해가지고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출구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가 제가 볼 때는 자기 입맛에 맞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네. 출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당 지도부와 더 갈등을 빚고 더 싸우고 더 핍박받고 더 뭔가 자신의 의견이 전달이 되지 않는 어떤 이 뭐랄까 전장을 만들어가는 게 오세훈 시장에게는 탈출구가 될 수 있죠. 전 그래도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에 맞는 역할들을 해왔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막판에 자기 예를 들면 이때 지금 조금 하고 있는 거거든. 따지고 보면.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널 어떻게 믿니?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한테는 별로 길이 안 보이는 거다. 오세훈 얘기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아, 여기 왔습니까? 아니죠. 녹취 나오는 거. 좋았어요. 먹방 시간이 다가온다 이거죠. 근데 오늘 먹방이 예. 먹방이 맛있는 거더라고요. 오늘 네. 지금 향기가 좋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참외예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로운 사실 알았어. 우리 김유정 의원님도 참외를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저 제일 좋아하는 게 참외. 그것도 대를 이어가지고. 저희 외할머니, 엄마, 저 3대가 좋아하는 참외. 저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참외를 좋아하죠. 참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참외 다 좋아할 텐데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데 네. 아, 제일 특히? 좋아하는 과일 중에서요? 네. 페이보릿. 저는 제일 좋아해요. 저는 뭐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뭘 제일 좋아해요? 저요? 예.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사과도 곧 나와요. 삶 자체가 사과를 하는 삶이어서. 아이스 사과.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오세훈 얘기 한번 들어보죠. 선거 참여, 경선 등록, 공천 등록 하는 것을 오늘은 못합니다. 이른바 혁신선대위를 조기에 출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겠다. 몇 차례 그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채택을 한다거나 그 방향으로 실행을 하기 위한 노력, 조짐조차 아직까지 발견하기가 어렵다. 선거에 참여할 겁니다. 이 점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오세훈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지는 선거인데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 내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좋은가? 아니면은 아이고 그냥 개고생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지 개피를 보면 이건 안 나간 것만 못한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는가? 이제 가장 큰 걱정이 그 지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길이 모두 다 안 좋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당이 조금이라도 더 일어설 수 있게 돕는다고 하면 그게 또 후일 또 평가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이제 진짜로 예를 들면 정말 결기 있게 붙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김유정 의원님 말씀대로 들어가서 희생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 사람들도 그렇고 많이 좀 응원을 해줬을 텐데 지금은 계속 비겁하게 장동혁이 변해야 된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격이 됐으니까 아마 후위를 도모하기도 좀 쉽진 않아지고 있네요. 예. 근데 뭐 왜냐면은- 정치인한테는 위기는 곧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오세훈 시장이 당권을 꿈꾸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근거는 오세훈 시장 일단 개인으로 비춰봤을 때 서울시장을 한 번 더 한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라는 거를 막을 수 있느냐? 그걸 일단 막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당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색깔로 당을 바꾸거나 이 보수를 재건한다라는 이미지를 본인이 가져가야 지지층들을 더 결집시켜서 자신을 뭔가 자신을 당대표쯤으로 올려놔야만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패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장 한 번 더 하는 것보다는 당대표 가서 대권 주자라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 판은 어떻게 하든 진다라는 확신이 어느 정도 아마 이 오세훈 본인에게도 있었을 거란 판단이 전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차피 공천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뭐 지금 시기에 더 들었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게 참 장해찬 부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지방선거 진다고 이 지도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랬더니, 아니, 책임당원들한테 다 물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장동혁 체제, 그러니까 지금 여론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만, 장동혁 체제가 잘하냐 못하냐 물어봤더니 국민의힘 지지층 58%가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란이냐 내란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60%대가 내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 어게인 포용할 수 있냐 없냐고 물어봤더니, 이거 최근 한 달 동안의 여론조사입니다. 70%가 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계산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론 자체가 계속 간다라고 전제한다면 지방선거에 엄청 두드려 맞고도 자기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러면 이 생각과 정반대로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야, 오세훈 대단히 잘했어, 이 사람 살려가지고 우리 당 쇄신해보자라고 할 만큼의 리더십들을 지금 보여줬는가,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만약 본인이 등록을 안 했다고 얘기했을 때는 배신자 되는 거고, 등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진짜 만방으로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또 앉힐 수 있냐, 이런 좀 딜레마가 있어서 제가 볼 때 지금 오히려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저는 오히려 한동훈과 그다음에 오세훈이 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좀 고민이 있어서 좀 제가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후에는. 모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오세훈 시장이 저 결정하기 1시간 전에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백약이 무효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저는 이제 나름의 빌드업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딱 떠올려 보시면 이 사람 붙이고 저 사람 붙여서 뭐 또 다른 제3자 붙여가지고 판을 만들고 뭐 이제 그런 방식의 설계자를 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김종인 위원장은 당내에 있는 뭐 대한과 미래라든지 뭐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이런 자신의 라인들, 과거 소장파, 그리고 한동훈, 오세훈 좀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나의 보수 재건을 꿈꾸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정규재 씨가 벌써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오동성 연대 3자를 묶어서 하자라고 하는 플랜을, 그러니까 계속 보수 중도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플랜들 계속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해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 작업 자체가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왜? 다 개인적 욕심 가지고 거기 그런 구도들을 짜거든. 그러니까 예. 그 이 욕심이 많으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는 합의가 안 돼. 맨날 파토가 나요, 맨날. 그 세 사람이 묶일 일은 영원히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장동 대표한테 뭔가 조건을 제시했을 때 혁신선대의 인적쇄신 거기에 덧붙여서 한동훈 제명 취소하고 복당시켜라 라고 했어야 돼요. 그러면 0.001%의 가능성이라도 보일 텐데 한동훈은 싫거든요. 견제하고 싶거든. 거기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잖아. 당내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명된 사람, 징계받은 사람 다 복당시키고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 되는 거 아니냐. 하나 돼서 원팀으로 지방선거 치르자고 하는 당권파, 니네 그래야 말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도 꿈쩍도 안 했잖아요. 합의된 것만 일단 나온 게 그 결의문 안에 세 가지 들어있는 건데 서로 다 견제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거는 보수의 재건을 꿈꾸는 그냥 그들의 상상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망사항이죠. 최근에 예. 우리 좀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예. 국힘당 얘기만 하면 좋아요가 안 올라가. 아 진짜요? 아, 이 정도 이야기를 안 합시다. 해요. 이상하게 국힘당 얘기만 하면 좋아요가 멈춰. 여러분 이제 국힘당 얘기 그만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먹방을 조금 당길게요. 지금 시작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진짜 보기 힘든 사람 봐야 되거든요. 트럼프도 한번 봐야 되고 또 박희영도 하나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여러분들 소화 안 될 수 있으니까 예 잠깐 우리가 먼저 맛있는 참외를 먹고 그 다음에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외는 성주죠. 성주. 제가 정어리모래 이것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참외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주주야주님은 시비를 걸어. 앵커님 제일 좋아하는 게 육포라며요. 참, 육포가 과일입니까? 와, 참 주주야주님 너무하시네. 진짜 맛있다. 근데 우리 권지웅 비대위원님은 무슨 띠예요? 저는 토끼띠입니다. 아니 왜냐면 돼지띠인가 해서 먹을 복 오늘 처음 오셨는데 바로 먹방을 이거 먹방 참여하려면 아주 오랫동안 아 매번 하시는 게 아니라 참 금요일만 합니다. 김종국 원장님이 이 자리 지키려고 얼마나 지금 근데 제가 밤을 셉니다. 밤을 새요. 감사합니다. 그거 한번 해줘요. 덕분에 참외가 맛있는데요? 왔어요. 참외. 아, 충남 서천 보림의 장동혁입니다. 아, 저는 늘 참외를 먹으러 경북 성주를 방문합니다. 참외하면 성주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이 헛헛하고 마음 아플 때 역시 성주 참외. 오늘 같은 날 성주 참외 먹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야 근데 잘하시네요. 아까 방송할 때 이렇게 향기가 막 났는데 향긋하죠. 네. 진짜 맛있네. 또 향이 너무 좋아요. 야성적으로 손으로 드시네. 포크로 먹으면 이거 안에 다 빠져서요. 맞아 진짜. 손으로 먹는 게 맛있어요. 근데 참외 먹을 때 이 안에 있는 씨를 빼고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맛으로 먹는데. 나는 씨가 맛있던데. 참외 아시는 분들은 씨 안 빼죠? 왜? 저는 뺀 적이 없는데. 네. 아 옛날에 뭐 이 안에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막 그 한참 뭐 방송에 나와서 소화 잘안 이상한 된다 뭐 썰이 이런 얘기 있었어요. 했었는데 아, 씨가 달죠. 저는 뭐 안에 게 안 좋았으면 얘네 사람도 안 먹었겠지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근데 원래 모든 과일이 커야 맛있잖아요. 이게 크기가 이 정도 큰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먹어보고 정말 맛있어가지고 야 우리 정어리모로서도 참여하면 좋겠네 그랬는데 슈퍼에서 제가 본 건 이거 한 3분의 2 크기? 그게 3개에 12,000원인가 근데 워낙 좋아해서 먹었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지 참외 나오기 전에 이제 다 이건 하우스죠. 근데 이거 성주 참외 요즘에 너무 맛있고 3kg면 몇 개쯤 들어간 건가요? 6개에서 11개. 네, 6개에서 11개 정도. 아주 큰 거는 6개. 웬만한 것까지는 11개. 근데 이게 이렇게 당도가 높은 게 전부 15브릭스 이상이야. 아, 15브릭스. 네. 아. 그러면 얼마나 단지 알겠죠? 네. 여기저기서 요즘에 참외 많이 보셨을 텐데 참외 드시고 싶으셨던 분들은 오늘 정어리몰에서 구매하시면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올해 첫 참외인데 진짜 맛있네요. 네. 야, 근데 3대가 참외를 좋아하신다고? 행복해진다. 안 되겠다. 이게 참외가 크니까 소주 안 줘도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어. 권 의원님, 네. 이거 그쪽으로 아 네. 우리 저 김유정 의원님 좀 더 워낙 드려봐. 좋아하시니까. 아니 앵커님들 좋아하시는데 주시면 어떡해요? 내가 뭘 못 드리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진짜. 근데 너무 빨리 먹는다. 네? 인간적으로. 근데 진짜 좋아하시는 거 맞아요? 저요? 그럼요.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걸 주다니 와 그쵸? 김유정 의원님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느껴지죠? 네 그럼요. 저한테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끼는 후배라고 하시잖아요. 그런가요? 네. 조만간 딸리겠구나 금요일 제가 날. 고등학교 후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그래요? 남고 여고. 음. 그렇죠. 근데
이름만 같은 거지만 같이 있나요? 고정이? 아니요, 떨어져 있는데요. 에이, 그러면 같은 학교라고 얘기할 수 없죠. 공간이 떨어져 동문모임은 있는데. 같이 하죠. 공간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게 같다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사 재단법인 재단. 할례쇼. 예. 할례쇼 할례쇼회. 예, 그건 알겠고 그게 같아요. 공간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끝나고 남어. 3부 준비되어 있어요. 뭘 주면 남죠. 술 줄게. 콜. 그리고 정어리몰에서 한 가지 안내사항 전해왔는데요. 여러분들 그 염색 샴푸 엄청나게 많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벤트 가격이 오늘부로 종료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요. 혹시 구매가 필요하신 분은 오늘 다 구매하시면 오늘까지는 그 이벤트 가격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사놓으세요. 정말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염색 샴푸 그거 모델 샘플 한 번만 줘보실래요? 다행입니다. 저는 도착해 있습니다. 그거 아직 안 썼어요? 근데 고민이에요. 왜?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뭐가 있는 게 좀 나아 보인다는 분도 계시고 흰머리가 더 근사하게 보일 수도 근사하다는 있어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예. 쓸까 말까 지금 쟁여는 놨습니다. 예. 쟁여는 놔서 그 보니까 그것도 바로 안 와가지고요. 제가 신청한 지 일주일인가 후부터 저기가 되더라고요. 발송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틀 전에 받았습니다. 저거. 하여튼 이 염색 샴푸는 정말 강추해요. 제가 이거 이용한 뒤로 여러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추천하고 그러는데 세치 걱정하시는 분은 완전히 이거는 끝이고 세치는 뭐 가볍게 해결되고 디자인도 예뻐요. 예, 디자인도 괜찮아요. 예쁘게 그리고 나왔어요. 쓰기가 편하니까. 근데 지금 쓰시는데 앵커님 그 컬러가 너무 괜찮으시잖아요, 머리가. 근데 이게 다크 브라운이 있고 블랙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블랙이 좀 더 진해서 블랙을 썼다가 요즘엔 다크 브라운 쓰는데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다크 브라운이 있었습니까? 예, 두 가지 있어요. 색상이. 정작 블랙이 왔는데 그래서 제 와이프가 왜 블랙을 시켰어? 이래가지고 블랙밖에 없는데 이랬는데 아니었구나. 다크 브라운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 쟁여놓겠습니다. 예, 그거 쓰시면 좋아요. 근데 네. 사실 김종욱 원장님처럼 머리 숱이 많으신 분은 흰머리 실버도 멋있어요. 제가 항상 머리는 다른 거 아니야. 숱이에요, 숱. 숱이 많으면 흰머리도 멋있고 검정머리도 멋있는데 우리처럼 숱이 적은 사람은 염색을 안 하면 정말 초라해 보이죠. 여기서 우리처럼이라 하면 어디를 이제 말씀하세요? 대체로 우리처럼 숱이 적은 안 되겠다. 너 남아라. 참외 맛있게 드셨나요? 네,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2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 얘기한 거 영어로는 war is over 그랬어요. 그러면 종전선언인데 이걸 또 종전선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트럼프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And as we take decisive action to stop the threat posed by the terrorist regime in Iran with Operation Epic Fury. And we've won. Let me tell you, we've won. You know, you never like to say too early you won. We won. We won the bet. In the first hour, it was over. But they started again. That's why we got to finish it, right? We don't want to go back every 2 years. 또 다른 데서는 이제 전쟁 끝났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사실 뭐 이겼다 하는 얘기를 좀 듣기는 그래요. 뭘 이렇게 서로 해가지고 한판 붙자 해서 싸워서 이기면 이겼다는데 신나게 그냥 혼자 가서 막 두드러 패놓고 이제 조금 후련해지니까 내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김종국 원장님? 예, 근데 이게 자기 지지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첫날부터 이겼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첫날부터 이겼다. 전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자기의 위기 타겟책 중에 하나, 이제 그 전환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내부의 위기를 외부의 전쟁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참에 네타냐후의 정치적인 노림수랑 딱 결합이 되면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소하려던 참회? 아이, 왜 그러세요? 아이, 제 나이에는 가능한 거지만, 그래도 정어리 TV의 대표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말씀하시던 참에
와, 근데 진짜 아직 이거 진짜 빵 터졌다. 이참에 못 들어오시니까 이게 터지네요. 저 발언을 중단하겠습니다. 이참에. 기습 공습이네요, 이거는. 말씀하신 내가 것처럼 이겼다. 내가 이겼어. 게임 오버. 선거를 이기셨네요. 진짜. 우리 이렇게 해요. 좀 적응이 안 되죠? 적응하겠습니다. 아, 제가 다른 데서는 좀 점잖은 편이거든요. 네. 여기만 이상해져 사람이 이상해지는데요. 그래도 더 이어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얘기해. 아니 말씀하시던 참에 이럴 수가 없죠. 에이, 참여 좀 줘요. 다 떨어졌네. 그래서 까먹었어 지금.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 기다리던 참에 좀 더 기다려요? 저 기다린 참에 다른 분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럼. 어렵다 이거 진짜. 아이고. 땀난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당초에 이 전쟁의 목적이 두 가지였잖아요. 이란에 대해서 무장 해제시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도자, 그 정권 교체하는 거였는데 두 가지 목적이 다 이루어졌나요? 어떤 것도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도 450kg이 있다는 건데 그것도 못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몇 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금방 핵무기 11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찾아서 빨리 해체하려고 그랬는데 해체도 어렵거니와 찾지도 못했고, 또 그거를 반출하는 것도 지상군 투입해야만 가능한 건데 이래저래 딜레마에 빠져서 그것도 실패한 거죠. 그다음에 더 강력한 차남이 후계자로 지금 나타났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끝까지 봉쇄하고 피해 복수할 거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내가 끝내도 내가 끝내, 거의 very soon, 곧 끝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참 황당한 게 뭐냐면 내부에서 그 아이스, 그다음에 인명 피해 있는 거, 사람 죽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여론 굉장히 악화된 그런 상황에서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아서 사실 시선을 돌리려고 이 기습 공습하는데 이스라엘하고 짬짬이로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지지 세력이었던 마가 세력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이 전쟁에 대해서 지금 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쉬쉬하고 있었는데 로이터에서 먼저 밝힌 140명 미군의 어떤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뒤늦게 이제 시인을 했고, 또 사망자 늘어가고 중상자도 있고 감추려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다음에 이란 초등학교 165명 또 175명인가요? 폭격해서 사망한 그 안타까운 사실도 마지못해 시인하는 듯 안 한 듯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범이 돼버리면 노벨 평화상은 물 건너 가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국내 문제 해결하려고 외부에 시선 돌리기로 그냥 이란을 때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내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여론은 더 나빠지고 11월 중간선거에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끝내고 싶을 건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빨리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이란의 항복이냐 본인의 종전 선언이냐 아니면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의 지도부 체인지냐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선언하는 것 외에는 안 되는 건데 그게 또 뜻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참 딜레마적 상황인 거죠. 그래서 3월 30일 날 시진핑 주석 만나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이걸 마무리하지 않으면 그 만남이 이제 또 의미가 없어지는 단계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도 그것을 이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애초에 그것을 해야 될 이유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미국 국민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45% 정도가 왜 이 전쟁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상황이고, 게다가 중간선거 놓고 좀 안 그래도 지지율이 불안한데 유가가 급등하니까 한 20% 정도 급등했다고 해요. 근데 그 급등의 이유가 이 트럼프의 전쟁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절반 정도 가까이 되고, 이러니까 여러 정치적으로 이것을 빨리 끝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선언적으로만 말씀하신 대로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요즘 세상이 그냥 트럼프가 말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라 여러 가지 검증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새로 차기로 선출된
그 이제 차남이 몰스타가? 사실은 네. 벌써 한 2주 정도는 충분히 더 싸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을 아직 공식 봉쇄할 수 있는 권한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 2, 3주는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여러 측면에서 해야 될 텐데 지금 가장 이제 시급한 것은 유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100 넘어갔다가 좀 안정화되긴 했습니다만은 미국 내 여론을 좀 자기 나름대로는 단속할 수 있는 수준의 유가 관리도 필요할 것이고, 물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여론을 트럼프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돼서 봉쇄뿐만 아니라 이란 쪽에서 각국의 유조선이라든지 선박들에 대한 공격이 좀 드물게 발생해야 되는데 뭐 자고 일어나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리전 양상의 위협도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즈볼라라든지 이라크 민병대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함께 합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대리전 양상을 벌이고 있는 이란 측의 이 무장대도 문제지만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끝낼 마음이 없거든요. 특히 이제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이 더 길게 가야만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라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재미 본 사람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잠재우고 그리고 이 국지전 양상까지 잠재우고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리스크 요인을 줄여나가면서 휴전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지타바가 그걸 받아주겠느냐? 그러긴 좀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네. 아니 하시는데 내가 그러면 먼저 소개해드릴게. 길고양이 황선희 님이 김종욱 원장님 화내지 말고 좀 참회. 참회를 하란 말입니까? 화를 낸 거에 대해서. 주주야주님은 개그 수준 왜 이러노 참회하세요. 이 늦은 참회를 너는 아는가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왜 그 참회가 저한테만 예를 들면 또 잊어버렸죠. 제기되는지 아니 뭐 이제 제가 아까 저는 이제 이거 좀 추정인데 예를 들면 11월 중간 선거를 패배하면 트럼프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7월 4일이 250주년입니다. 미국 독립. 저는 그 시점에 트럼프와 마가 세력 플러스 테크 기업들이 좀 중대한 발표를 하면서 뭔가 역전을 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뭐냐? 페트로달러라고 얘기하는 소위 미국의 석유 어떤 그 구입 과정에서의 달러 패권들을 유지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1차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치고 2차적으로 이란을 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위안화 패권이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한 정확하게 견제를 통해서 그것을 막아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미국의 국채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를 사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이 아닌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의 달러 패권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시간 속에서 7월 4일이라고 하는 250주년 기념을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11월 선거를 이기게 되고 미국의 빚까지 예를 들면 탕감시켜내는 매우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플랜을 쭉 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저 속에서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이라는 구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란을 공습한 계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 맞지 않아 들어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거고 자기가 막으려고 했던 소위 이제 10년물 그 국채 그 금리 같은 경우가 최대 수준인 3.4, 4.3, 4.5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트럼프는 빨리 이 부분을 막으려고 할 거다. 빨리 끝내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내가 빠져나오면서 중국과 타협하고 그다음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대리 행위를 하면서 서서히 잦아들어가는 상황이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 전쟁을 그냥 국지전적인 저강도 전쟁으로만 만들어가는 방식을 채택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미국 여론이 아까 말씀한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것도 좀 출구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트럼프가 뭔가 좀 새로운 방법들의 대안들을 찾아낼 거라 생각이 들어요. 3월 말 4월 초 정도가 되면 쌍방이 이제는 그 싸움 한참 하고 나면
진이 빠져가지고요. 그렇죠. 그러거든요. 야, 좀 쉬자. 잠깐만 쉬자. 전 그 정도 상황이 올 거란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안보 전문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쫙 정리가 되는데 김종우 원장님이 국제정치학 박사던가? 아, 저는 이제 북한하고 했었는데 예. 이제 저 청와대 NSC에 있었고 예. 통일부 이래서 이제 그쪽 국제정치도 공부를 하죠. 예, 왜냐하면 예, 예. 미국 대외 전략이나 중국 부분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 뭐 동아시아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뭐 그래서 이제 근데 최근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동북아 정세나 동북아 정세가 해외 정세와 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하고 공부한 참여에 또 너무한다. 아,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참여 안 먹어. 이걸 국힘당하고 저런 데 좀 보내줄까요? 참여하라고. 아, 정원이 TV 이름으로 보내면 예. 좋겠는데요? 한번 하시죠. 아까워서 못 보내겠네요. 예, 오늘 정치 1번지는 이 정도 하지요. 참여덕 되게 많이 웃었네. 그러게요. 예. 초유화님 참외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방금 결제했어요. 빨리 와서 먹어보고 싶어요. 예, 잘 갈 거고. 아까 부산희대희님이 참외 들어보세요. 크기 좀 보게요. 이거 야, 진짜 크긴 크네요. 이렇게 이 정도. 나보다 얼굴 작은 사람. 저도 큰 편인데 성인 주먹에 한 요 정도 큽니다. 그죠? 예. 크죠. 저한테 대지 마세요. 작은 거예요. 네, 트럼프가 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런 자가 나타나 버렸는데 괴물이죠, 괴물. 저는 트럼프를 볼 때마다 사탄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죠.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에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행동들 가운데 딱 두 가지 상징적인 게 백악관에서 만들었다는 영상. 어떻게 그 전쟁을 치르면서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초등학생 175명이 폭사당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이언맨, 슈퍼맨, 트랜스포머 이런 영화를 가지고 마치 전쟁을 게임하는 것처럼 거기다 춤추는 영상까지. 거기에다가 또 그 손녀딸이라고 하는 애는 뭘 이렇게 막 호화 쇼핑하고 막 이런 거 영상을 올리고 지금 이 전쟁으로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런 자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여기 딱 마음에 들면 내놔. 너도 일로 와. 뭐 이렇게 하는 식인데 대법원이 뭐 판결 내려도 지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자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아무튼 이제 이런 자가 안 나타났어야 되는데 어쨌든 나타났고 지배하고 있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번 한 주 좀 힘들게 지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바짝 긴장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러다가 세계 경제가 막 와르르 막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점이 어딘가. 그런데 그냥 막 다른 문제 가지고 막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하는 걸 보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뭘 일을 할 때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제간에 참외 하나 가지고 싸우다가도 집에 불이 났으면 불부터 꺼야지. 그 참외를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해요. 이 참외 먹어야겠다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찔립니다.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네. 그래서 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중심을 잡자.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자. 제대로 배우자.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도 잘 성찰해서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많이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종국 원장님, 박영식 앵커님 그리고 권지웅 민주당 비대위원님 반가웠어요. 자주 뵐게요. 네. 예. 불러주십시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